폰트 디자인 작업은 단순히 개성을 드러내거나 예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글자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폰트 디자이너의 역할이 그 옛날 활자를 만들던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글꼴 디자인은 가독성, 신미성, 조화성 등 3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글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글자 간 조화를 이뤄 글씨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모아쓰기를 하는 한글의 경우 받침의 유무에 따라 또 모음이 가로에 위치하냐 세로에 위치하냐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빈 공간이 생기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런 점이 한글 폰트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디자인을 할 때도 뭐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그 다음에 어간과 어간,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간의 간격, 띄어쓰기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런 것들의 공간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문자가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글을 디자인할 때는 특히 이제 한글이 받침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그 요소들이 생겨요. 다른 뭐 알파벳이나 그다음에 한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한글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폰트의 기본 스케치를 끝내면 도안을 스캔한 후 본격적인 폰트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단어로 레터링한 후 문장 샘플을 만들고 한글 문자 11,172자를 파생시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글을 디지털로 변환할 때 생기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모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 10,000개 이상을 일일이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폰트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글 폰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정보 습득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폰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레카! 다양한 악기 중에서 좀 특이한 악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사진이 지금 있네요. 네. 이 우산 손잡이 모양의 약간 악기 좀, 보이시죠? 네,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 크룸 호른이라는 건데 네. 14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에 사용된 목관 악기예요. 약간 어르신들이 마사지할 때 쓰는 그 기구랑 약간 닮은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휴자손이라든가 네. 버저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요즘 자주 활용되는 카주. 네. 예, 이게 이제 아프리카 악기인데 아주 기분 좋은 붕붕붕 하는 소리를 내고 허밍을 하거나 두두 하는 식으로 소리를 내면 이게 네. 악기 소리가 나옵니다. 가수 중에 10cm가 이걸 자주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카주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각각 소리가 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쳤던 기타 같은 현악기. 네. 현악기인데 현의 길이를 짧게 할수록 이제 진동이 달라지는 파장은 거죠? 짧아지지만 네.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뭐 보시면 네. 뭐 피아노 줄 같은 것도 이제 높은 나오는 줄이 길고 짧고 네. 저음 나오는 현이 길죠. 길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차이고, 현의 길이와 진동수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뭐 무한히 많은 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관악기는 어떤 원리일까요? 관악기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금관악기는 입술을 떨어야 돼요. 입술을 떤다고요? 트럼펫을 불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전혀 안 나죠, 소리가. 네. 이제 입술을 잘 떨어서 이게
리드, 그러니까 진동을 만들어내는 리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꽤 필요합니다. 네. 그냥 후 분다고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립 리드 악기라고 하는데 금관악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목관악기 이제 색소폰 같은 것도 금관같이 생겼지만 이게 목관악기라고 아, 약간 다르군요. 네네. 쇠로 돼도. 네. 클라리넷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안에 리드란 게 들어있죠. 그래서 리드를 떨리게 해서 그걸 가지고 소리를 내고 이제 구멍으로 음정을 바꾸는 거죠. 손을 눌러서. 네. 그럼 이제 리코더 같은 거는 어떤 원리일까요? 리코더는 그냥 공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라 네. 이건 에어 리드 악기라고 해요. 아, 에어 리드요? 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실은. 부르면 그냥 바로 소리가 나잖아요. 네, 불면 바로 이제 그 네. 소리, 공기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죠. 요즘 만약에 화약을 발명했으면 거의 노벨상감인 것 같아요. 도대체 화약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중국에서 발명한 사람이 손사막이라는 의원이래요. 의원? 예, 병을 고치려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과학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과거에 그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는 것이 꿈이어서 불로장생의 약이 뭘까 그런 걸 이제 찾으려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많이 진시황이죠.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 쪽을 연단술이라고 하는데 이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연단술을 연구하는 중간에 화약을 발명을 하게 된 거죠. 화약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그게 초석 그리고 숯 그리고 유황인데요. 초석이라고 하는 게 오랜만에 원소기호 나오네요. KNO3입니다. 이게 혹시 기억하시나요? 칼륨이고요. N이 질소. 이게 산소잖아요. 그래서 질산칼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질산칼륨이 열을 가하면은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밤하늘을 화려히 수놓는 불꽃놀이.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옛부터 흑색 화약을 만들 때는요, 숯가루, 질산칼륨, 유황가루를 사용해서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둘 때는 위험한 성질을 띠지 않지만 뭉치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을 띠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다. 먼저 준비한 기름종이 위에 유황가루, 질산칼륨, 숯가루를 올려놓고 세 가지 물질을 섞기 위해 기름종이를 조심히 말아준다. (30g에) 불과한 소량의 화약.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일까?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준비된 화약에 불을 붙였다. 수초 만에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 곧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산산조각난 파편들. 파편 안쪽에서 높은 온도로 인한 그을음도 볼 수 있었다. 유황가루는 작은 자극에도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부싯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산칼륨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질이 뭉쳐서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화약을 만들게 됩니다. 화약 폭발은 질산칼륨, 황가루, 탄소가루 등 세 가지 물질의 반응.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순식간에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반응과 함께 생성된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팽창비가 무려 5,000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유레카! 브랜드와 종류는 달라도 껌의 속포장지는 모두 알루미늄 은박. 이거 우연이라고 하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껌 제조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껌 공장으로 들어가시죠. 씹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껌은
천연 또는 합성 수지를 주 원료로 식품 첨가물을 추가하여 가공합니다. 껌이 이제 판껍으로 들어와가지고서요. 여기가 절단돼가지고 이렇게 구급된 그러면 이제 은지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껌 하나가 포장되는 데는 1초도 채 걸리지 않는답니다. 와우, 신기방기! 시간당 925개의 생산을 하고요. 그걸 또 내포로 싸준 다음에 여기서 외포를 이렇게 싸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포가 이렇게 접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내포로 해서 낱개를 선정한 후에 저쪽에 보시면은 볼케이스에 담겨진 시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껌 포장지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 되었지만 오늘날처럼 고출력 시스템이 일반화되기 전 90년대 초반까지는 어이구, 사람이 일일이 제과 포장지에 디자인을 그려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껌 종이의 포장지 크기가 가장 작아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넣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웠다고 하는군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껌은 꼭 은지로만 싸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껌 은지는 종이와 알루미늄 박을 합지한 재질로 사용하고 있는데 껌의 품질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알루미늄 박은 수분과 공기와의 차단성이 뛰어나고 잘 접히는 성질이 있어서 유통기한 내에 향기를 보존하고 쉽게 흡수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고속 생산하는 껌 포장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껌을 사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놨는데 딱 먹으려고 꺼냈는데 막 달라붙어서 먹기도 좀 그렇고 아 이거 어떻게 보관하면 잘 보관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봉하시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습기가 많은 조건에 노출되다 보니까 약간은 흡습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흡습을 최소화하고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더 흡습돼가지고 달라붙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레카! 저희 어머니께서는 좀 알뜰하시고 또 음식도 오래 먹고 또 많이 먹고 그래서 냉장고를 좀 풍성하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살림의 원칙이십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꽉꽉 채우시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떤 주부 인생 30년의 살림의 원칙을 잘못했다고 하신 건가요? 전 살림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드릴 수가 네. 있죠. 냉장고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렇죠.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꽉꽉 채우는 것보다는 한 60% 정도만 채우는 게 전력 효율이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기를 유입해서 그 네. 공기로 차갑게 만드는 방식인데 가득 채워놓으면 공기가 돌아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냉동실은 어떨까요? 냉동실은 또 반대인데 냉동실은 가득 꽉꽉 채워놓는 게 좋아요. 아, 반대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냉동실에서는 차가워진 음식이 옆에 닿아 있는 다른 음식에 냉기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레카! 아하! 껌과 함께 은지로 속포장하는 간식 바로 초콜릿이 있었죠. 그럼 초콜릿 역시 껌처럼 산소와 습기 차단의 이유로 은지를 사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달콤한 초콜릿으로 당 충전부터 하고 스윗 가이. 네, 그러면 초콜릿 포장재로 왜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 종이, 비닐, 알루미늄 호일 이걸 사용해서 초콜릿이 어떤 포장재에 놓였을 때 가장 빨리 녹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왜 우리가 알루미늄을 주로 초콜릿 포장재로 보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지 않은 초콜릿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종이, 비닐, 알루미늄 포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포장재처럼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고 비닐로 감싼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에 저 가열 장치에 놓고 한번 녹는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온도에 초콜릿이 녹을 수 있으니 빠르게 포장을 하고요. 이렇게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재질로 꽁꽁 쌓인 초콜릿을 냄비에 넣고 가열 스타트! 냄비가 뜨뜻해질 정도로만 가열한 후 그 안에 초콜릿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열이 끝났으니까요. 한번 각각의 초콜릿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세 종류의 포장재 속 초콜릿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녹지 마! 글쎄요, 포장재를 모두 개봉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비닐 속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버렸고요. 종이에서는 반 정도 녹았네요. 그리고 짜자자자잔 짠짠짠 알루미늄 포일에서는 셋 중에 가장 상태가 양호해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보니까 알루미늄 호일 안에 든 초콜릿이 가장 덜 녹았는데 호일이 열 전도가 높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열 전도도만 따지면 알루미늄 호일이 가장 열 전도도가 높은데요. 방금처럼 가열한 경우에는 열 전도도가 높으면 본인이 흡수한 열을 다른 데로 퍼뜨리는 성질을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랑 종이보다 다른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니까 훨씬 덜 녹게 되는 거죠. 반면에 비닐은 열 전도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흡수한 열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그 열이 초콜릿을 빨리 녹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알루미늄은 외부의 열을 초콜릿으로 전달하긴 하지만 열 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곳으로 빨리 퍼지게 하는 역할도 크므로 비교적 초콜릿에 집중되는 열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고요. 종이나 비닐은 포장재 안으로 들어온 열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 초콜릿의 특정 부위가 더 빨리 녹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소화제, 영양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부터 처방전을 통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까지 다양한 약의 종류만큼 그 약을 담고 있는 포장의 형태도 제각각인데요. 의약품의 포장은 크게 PTP라고 불리는 블리스터 포장과 병으로 나뉩니다. 블리스터 포장이란 하나씩 개별 밀봉된 형태를 말하는데 비교적 복용기간이 긴 약을 포장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관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반면 주로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은 상대적으로 복용기간이 길지 않아 약을 병에 한꺼번에 담기도 하죠. 또한 약의 포장 형태는 보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약품의 주성분은 온도, 습도, 산소, 빛 등에 대한 안정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관 중에 품질의 변화가 없이 안정할 수 있도록 포장 재질 및 형태를 선택하여 개발합니다. 빛에 불안정한 약물은 불투명한 블리스터 포장이나 갈색병을 선택하고 수분에 취약한 약물의 경우 유리병을 선택하거나 플라스틱 병의 재질을 조절하여 포장을 하게 됩니다. 유레카! 포장 디자인의 키워드는 알뜰! 과한 포장은 금물! 포장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상자의 최소 단위, 최소 사이즈로 재단을 하면 상자의 둘레 플러스 2cm로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재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자의 높이에서 반에서 한 1cm 정도 올라오게. 예, 반대편도 반에서 1cm 정도 올라오게 재단을 하시면 아주 이게 깔끔하게 포장하는 최소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 맞춤의 사이즈네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포장지의 크기는 상자의 둘레 플러스 2cm, 상자 높이의 절반 플러스 1cm. 알뜰 포장 꿀팁! 내 머릿속에 저장. 이번엔 육각이네요. 형태별로 포장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포장 디자인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죠. 이때에도 알뜰 포장법에 맞춰
포장지를 재단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순서. 그 다음은 가운데를 향해서 주름을 모아주듯 포장지를 접어주세요. 이때 접히는 모양은 삼각형이 되어야 깔끔하게 각이 잡힌다고 하네요. 짠! 선생님, 절 포장해봤는데 절 가져주시면 안 돼요? 갖고 싶은 건 이 보자기 하나인데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선생님, 그럼 이 보자기로는 뭘 포장할 수 있죠? 가을이니까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책을 한번 보자기로 포장을 해볼까요? 예로부터 물건을 싸거나 덮어두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보자기가 오늘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시금 친환경 포장 재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형이나 유리병 등 종이로는 포장이 힘든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포장할 수 있는 만능 재료로 통하기도 한다는데요. 보자기 포장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보자기의 정중앙보다 밑에 책을 두고 아래쪽 천을 이용해 책 윗부분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이때 보자기의 끝부분을 책 사이에 끼워주면 보자기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사방에 남은 천들을 고이 접은 뒤 남은 두 귀로 매듭을 지으면 전통 느낌 물씬 나는 보자기 포장 완. 어머머머머, 프란폭이 떨어뜨려주는 센스. 나 심쿵해졌죠. 선생님, 진짜 포장은 감동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장은 정성과 감동입니다. 유레카! 그런데 패션업계 쪽에서 좀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조품 짝퉁인데요. 이런 것들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없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돈이 엄청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업계 낭비하는 입장에서. 돈이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기계 눈으로 짝퉁을 판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카메라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제품이 있는데 물체를 이제 그 260배 확대를 합니다. 와, 네. 그러면 이 제품의 재료, 마모도 이런 디테일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럼 가죽의 미세한 틈도 나오고 페인트 칠을 한 그런 어떤 형태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걸 다 스캔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정품 이미지가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으로 들어가 있죠. 그것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결돼 있어서 앱을 네. 사용하면은 몇 분 내로 정품인지 아닌지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짝퉁 판별법이 또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 가방을 안고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품이고요. 가방을 머리에 위에 올려놓고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짝퉁입니다. 네, 오늘의 유머였습니다. 그럴듯한가요? 네네. 네,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도 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확실한 구별법이 있을까요? 사실 진품하고 짝퉁을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쓰이는 기술은 위조지폐 감별 기술이잖아요. 아, 위조지폐 감별 그렇죠. 기술이요? 네. 위조지폐 감별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뭐 조그만 그림이나 눈에 네. 잘 안 띄는 거 집어넣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또 패션에 접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나노 섬유를 가지고 일종의 지문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네. 나노란 건 이제 1m의 10억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지름이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는 초극세실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주한 하이스트로자 박사하고 네. 푸에르토리코대의 카를로스 히나우디 박사가 연구를 한 건데 네. 직경이 150 나노미터인 섬유를 사용해서 제품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전기적인, 자기적인, 광학적인 서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말만 들어도 쉽지 않겠네요. 진짜 최첨단 네. 기술이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옷 안에다가 어딘가 이제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스캔해서 네. 판독이 나오면 진품인 와. 거죠. 와, 정말 이제 짝퉁 시장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좀 어렵죠 정말. 네. 유레카!
불면증인 사람이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불면증이라지만 낮에 커피를 안 마시면 무기력한 기분이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커피 생각이 나고 하루에 한 잔 정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말고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먹지도 않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네. 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전까지는 드시라고 그래요. 오전. 왜냐면 이제 커피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가요. 되게 오래 가네요. 아침 10시에 먹으면 밤 10시까지는 커피 기운이 있어요. 근데 10시 정도 되면 자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오전 12시까지는 한 잔 정도까지는 예, 그게 밤에 영향을 잘 안 줄 수 있는데 오후에 먹는 거는 너무 막 점심 먹고 나서 졸려와요. 원래 그 전날 잠을 못 자면 오후 2시에 졸려 뇌파가 나오거든요. 2번 졸려와요. 밤 10시하고 그 다음날 오후 2시.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의 예. 생체 리듬이 예. 그 오후 2시 때 점심 먹고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커피를 먹으면 그게 일단은 잠을 새벽까지. 깨워주겠죠. 네. 근데 그게 10시간, 12시간 가면 또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또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날 또 못 잘 거 아니에요. 못 자고 또 피곤하게 일어나면 또 커피 찾을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악순환. 계속 커피를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일단은 내가 각성 효과만 잠깐 얻고 그 다음에 수면에 밤에 영향을 안 주려면 오전에 일찍 먹는 게 중요해요.